넘기시죠. 263쪽. 소련의 기적. 이게 뭐냐면 스탈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고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산업혁명이라든가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스탈린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겨요. 그런데 또 넘기시죠. 264조. 스탈린은 단기간 내에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완수하여 소련을 선진국 대열에 끌어올린 위대한 건설자인 동시에 모든 경쟁자들을 냉혹하게 제거하여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쥔 전지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제1차 경제 5개년 개발계획, 2차 5개년 개발계획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걸 한 것이 스탈린이었어요. 러시아에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반대자들을 다 수중해버려요. (265쪽) 세 번째 쪽.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난다. 1934년 12월 당원과 대중들의 신뢰를 받으며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른 키로프가 좌파 성향의 청년당에게 암살당한 것이다. 스탈린이 직접 사건 심리에 개입했다. 암살자와 공범자들은 지노비예프, 키메네프 그룹의 일원으로서 요인 암살 목적에 레닌그라드 센터를 조직하고 암살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두 번째 줄 내려오세요. 키로프 암살 사건은 1936년에서 1938년 대숙청의 서막이었다. 숙청이나 본디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당의 부적합한 인물을 당에서 제명하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대숙청은 당으로부터 축출에 그치지 않고 사형, 구금, 집단 수용까지 동반하여 전국을 공포의 동아리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스탈린의 대숙청 작업이 엄청 무섭게 전개됩니다. 266조 밑에서 네 번째 줄. 거세게 일기 수사관 대숙청의 파고는 옛 반도자들의 체포와 처형에 그치지 않았다. 당 조직과 정보기관, 군부가 곧 대숙청의 물결에 휩쓸렸다. 대숙청은 반대 세력의 근절에 그치지 않고 스탈린 지지 세력까지도 상당 부분 갉아먹었다. 스탈린의 방침에 한 번이라도 반대한 적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숙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어 적잖이 희생당했다. 당과 정부와 군부에 이어 지방기관, 청년동맹, 노동조합, 농민, 기업, 콘민테론, 학계, 문화계로까지 숙청의 대물결이 확산된다. 처형, 수감, 강제 수용된 사람이 수십만에 이르렀고 감옥과 수용소가 수청자의 희생자들로 가르쳤다. 이런 일을 스탈린이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시도 편안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넘기세요. 이러다가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1939년 9월 1일 세계를 지배하려는 히틀러의 야망이 전쟁으로 나타났다. 파시스트 독일의 막강 군대가 폴란드 국경을 넘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네 번째 줄 내려오세요. 1941년 6월 22일 새벽 독일과 그 동맹국들과 190개 사단이 일제히 포화를 터뜨리며 소련의 서부 국경을 넘었다. 기습당한 소련군은 독일군의 맹기에 눌려 연일 후퇴를 거듭했다. 6개월 만에 레닌그라드, 모스크바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러시아 절반이 히틀러의 수중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레닌그라드도 모스크바도 다 6개월 만에 다 점령당한 거야. 이때 러시아가 썼던
그 전쟁 계획이 뭐였었냐면은 무조건 후퇴야. 그래갖고 모스크바 다 내줄 때까지 계속 후퇴만 해요. 그러면서 겨울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후퇴하면서 먹을 거랑 먹을 거, 쓸만한 거나 쓸만한 건 다 없었거든요. 근데 신나게 쳐들어왔지. 이게 나폴레옹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쳐들어왔던 나폴레옹이 왜 실패했는데, 왜 졌는데? 쳐들어왔는데 겨울이 닥쳤는데 모스크바의 겨울이 엄청 심하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러시아군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도 러시아군한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에 있어서 지금 겨울에 일으켰어요. 어쨌든.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확 외치려고 그랬어요. 러시아의 작전이. 근데 우크라이나도 슬라브족이에요. 소련 민족과 같다고. 거기도 모스크바보다는 조금 기후가 괜찮지만 엄청나게 추운 거 이건 뭐 뻔하다고. 근데 밀리지를 않는 거야. 처음에만 조금 밀렸다가 그 가운데 정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정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키예프를 안 떠난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고 대통령만 잡으면 끝난다고 본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군복 입고 수도를 안 떠나는 거 이승만 하고 질이 달라요. 수도를 안 떠나고 거기서 군복 입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코미디언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소명이라고 본다 그러더니 전쟁이 터지니까 키예프에서 첫 번째 날렸던 여성분이 뭐예요? 나 옛날에는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울음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대통령이 답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전쟁 한복판에 군복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래야지 지도자지. 그렇죠? 국민들 한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서 와가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전 세계 대통령들이 놀란 거예요. 저런 대통령 전 세계에 찾아보기 드물어요. 전 세계에 없었어요. 내가 지금 세계 역사를 강의하면서도 전 세계의 대통령들 다 뒤져봐도 저런 대통령 없어. 우리나라도 없어요. 저런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자기 권력 유지하고 자기 재력 유지하고 자기 우아우식하려고 별수단 방법은 다 썼어도 가장 고통받는 민중의 어려움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지도자는 우리나라에 없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독재하면 안 되겠다. 아시겠어요? 네. 독재하는 나라 하나예요. 중국의 시진핑. 물론 저 김일성도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독재자들만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도자 자리를 내놓든지 아니면 지도자 자리에 있으려면 진짜 너가 가장 어려운 일을 들여다보면서 하든지 매일 그냥 선거 때만 남대문 가서 우동 집어먹고 저 같으면 안 줘. 그런 사람들 못 들어줘요. 이거 국민들은 줄지어져. 홈레스들 집어넣는 사람들 거린들 이런 사람은 주지만 저 그런 후보들한테 안 줘. 그것도 돈 주고 팔아요? 저는 안 팔아요. 필요 없어요. 271조 밑에서 네 번째 줄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다. 참전국 중에서도 소련의 피해가 가장 컸다. 소련은 가장 넓은 영토가 전쟁으로 변했고 가장 긴 전선에서 가장 오랜 동안 치열한 전투를 했다. 2차 대전 중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중 절반이 2,700만 명이 소련인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유럽 해방 전쟁에서만도 소련 병사 10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물질적인 피해도 엄청나 전 국부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넘기세 274조 1946년 3월 미국 미주리주의 폴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처치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천리 장막이 둘러쳐져 있다고 경고하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이 굳게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5번째로 내려와 보세요. 우연의 현실로 나타났다. 동유럽 사람들은 소련군을 해방자로 환영했다. 동유럽 각국은 소련을 지원하여 사회주의 체제로 발전을 갔다. 아시아에서는 북한과 베트남이 같은 길을 걸었고 중국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거둬가고 있었다. 사회주의 세계 체제가 성립되고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지금 이게 공산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275조 밑에 세 번째 조 동서냉전의 상태는 군사적인 대결 체제로까지 발전했다. 1949년 4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나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나토, 유럽 국가들하고 연합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있죠. 나토에 이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결성했고 소독의 나토 개입을 계기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해 대응체제를 갖췄다. 그래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는 바르샤바 조약,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 이렇게 구성됩니다. 1949년에는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원폭 독점 체제가 상태가 깨졌고 곧이어 미소 간의 수폭 경쟁 수소폭탄이죠. 이거는 미사일 경쟁이 벌어졌다. 지금이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만 원자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소련도 갖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체제가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다가 된 거예요. 동서냉전 체제의 상징은 뭐니 해도 그로 인해서 생겨난 세계의 분단국이었다. 그중 첫 번째 베트남은 1975년 사회주의 월명의 승리로 누가 이겼어요? 공산주의 쪽이 이겼어요. 베트콩이. 그렇죠? 그 다음에 독일은 1990년 자본주의 소독의 국가로 통일됐어요. 소독은 누가 이겼어요? 독일은 누가 이겼어요? 민주주의. 베트남은 공산주의. 소독은 민주주의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지구의 냉전지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하나 남았어. 민주주의 쪽으로 할 거냐? 공산주의 쪽으로 할 거냐? 그게 이 땅이야. 아시겠죠? 전 세계가 하나 남았어요. 원래 세 개밖에 없었어. 베트남, 소독, 우리나라.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우리나라, 북한은 어차피 독재체제로 가는 거 참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지만, 남한은 좀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누가? 우리가. 아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죠.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위한 정치인들이. 장관들, 국회의원들, 도지사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남았잖아요. 소동은 정치자로서 바뀌었잖아. 자, 277조. 러시아에서는 1970년대 중엽을 고비로 경제의 적신호가 나타나면서 사회의 정치와 부패가 뚜렷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막을 내렸잖아요. 근데 1970년대, 그로부터 그러니까 3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경제가 적신호가 켜진 거야.
못 살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이어진 보역할 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지도자들, 러시아 지도자들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레닌, 스탈린, 말렌코프, 후르시코프, 브레즈네프, 만드로포프, 세르네이코,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279조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이어질 보역까지 이게 누구냐면 고르바초프예요. 레닌 이후에 8명이 지났어. 지도자가. 그리고 고르바초프예요. 고르바초프가 뭐를 선택했냐면은 스탈린 이후에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볼 적에 30년 동안 러시아의 경제가 소비에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페레스트로이카. 페레스트로이카 소련 말이다 아스트로자 이게 바로 뭐냐면 대땅태야. 대땅태. 대땅태가 뭐냐? 대땅태가 이제 자유주의로 변화되겠다는 우리도 자유주의를 해야 돼. 우리도 자본주의를 해야겠다는 거야. 자본주의를 해야겠다. 공산주의로 하면 우리는 다 말만 죽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로 해야겠다. 민주주의로 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민주주의와 화해를 하겠다. 민주국가들, 미국이랑 또 그 서유럽이랑 그 많은 민주국가들하고 우리도 통교를 하겠다. 여태까지는 냉전 체제였지만 냉전 체제를 그만두고 우리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겠다. 이게 페레스트로이카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대땅트 정책이라는 겁니다. 체제위기 절정에서 1985년 3월 54살에 젊은 고르바초프가 당 소유자이 됐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글라스노스트, 즉 개방, 정보 공개, 언론 자유를 강조하여 주목을 건 뒤 발빠르게 움직이며 개혁의 정사실을 펼쳐갔다. 뭐야? 개방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거야. 민주진영과 이제 개방적으로 소통하겠다. 이게 페레스트로이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폐쇄적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근데 북한은 지금도 폐쇄주의하고 있죠. 네, 밑줄 내려보세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만나는 등 미소 관계의 개선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누가? 고르바초프가.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줄 내려오세요. 고르바초프는 이에 4월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서 페레스트로이카 총체적 개혁 재편이 필요하다면서 처음으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창했다. 개혁에, 개방에, 이제 폐쇄적으로 안 살겠다. 처리장막, 이런 건 이제 없다. 처리장막이 아니라 만리장막도 내가 다 부수겠다. 아시겠습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280조. 밑에서 4번째죠. 정통 보수파가 더 이상 개혁진에 특히 시장 요소의 급속한 도입은 사회주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생각할까요? 반대하는 반면에 개혁 주도파는 개혁을 계속 진전시키고 시장 경제를 도입해야 사회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급진 개혁파는 그에 반해 사회주의를 붕괴하고 자본주의의 길로 전환해 러시아가 산다고 주장했다. 세계파가 나온 거야. 보수주의는 계속 옛날 차르식의 방식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득권만 계속 유지하려고. 그 다음에 281조 밑에서 5번째죠. 한편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외교는 중소화해의 냉전 종식 선언을 가져왔다.
89년 5월에 고르바초프는 중국을 방문하여 30년간의 중소 불화를 싣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12월 몰타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최종 화해하고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 1990년 9월 30일에는 우리나라와 소련 간에도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했다. 희망이 보이죠? 소련하고 이제 이런 외교관계가 성립되고 잘 되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북한도 잘 좀 소련이 도와주면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고르바초프 이후에 그 위에 대통령 보면은 첫 번째 옐친이 8년간에 1991년부터 8년간. 그 다음에 푸틴이 또 8년간에. 그 다음에 메르베데프 그 사람이 또 8년간에.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4년간이에요. 4년간. 그 다음에 푸틴이 지금 2010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언제 맡은 거냐면 2000년도에 맡았어. 2000년도에 맡아서 8년에. 그 다음번 사람이 8년에. 그 다음번 사람이 그러니까 8년 게 아니라 4년 했어요. 푸틴이 8년이고 그 다음번 사람이 4년 하고 그 다음번에 푸틴이 또 맡아서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2000년부터 따지면 4년 빼고 22년간에 오고 있는 거야. 4년 빼고 20년. 그런데 어제번에 법을 고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2036년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유지해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해가지고 눈길을 바깥으로 돌려서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큰 업적을 세우면 2036년까지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라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기분 나빠도 여기서 그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하느님은 더 기분 나쁘셔가지고 지금 보통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284조 밑에서 6번째 줄 9월 6일 전세계 생중계된 외국 언론사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외쳤다.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땅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모델은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옐친은 한 걸음 더 나갔다. 우리 땅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비극이었습니다. 무슨 실험? 공산주의 실험. 이렇게 지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에 누가 맡았어요? 옐친 다음에 푸틴이 맡은 거야. 그래서 8년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번에 메르베데프가 4년 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서 지가 다시 또 뺏어서 그래갖고 지금까지 22년을 해오고 있는 거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역사를 볼 적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처음에 맨 왼쪽부터 보세요. 고대 국가 성격부터 그 다음에 키예프 러시아 건국됐고 그 다음에 몽골 침입 전까지 있잖아요. 이때가 키예프 시대예요. 이때 키예프 시대는 부족 국가 시대라 고르백제 신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막 나눠진 시대야. 우리나라는 보면 이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쬐그만 것들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서로 지역 간에 싸움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종교도 별 볼 일 없어요. 종교도 그냥 이렇게 미신적인 그러니까 애니미즘 다신교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야. 이렇게 있다가 그리스 정교회가 처음으로 들어와요. 키예프 시대 말에 그리스 정교회가 좀 들어와. 그 다음부터 몽골 침입을 240년간 봤더니 안 되겠다. 그 조만간한 부족들이 다 몽골 지배하에 한꺼번에 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전국이 몽골 지배하에서 하나가 된 거야. 이게 키예프 강국이에요. 키예프 강국인데
이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차피 하나로 다 돼 있잖아요. 몽골 지배에서 하나 됐습니다. 이때부터 짜르가 시작되는 거야. 이걸 운영하려다 보니까 하나로 돼. 이 넓은 땅덩어리를 하나로 다 운영하려다 보니까 독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2반 3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몽골을 내줬더니 이제 독재 국가라는 거야. 2반 3세, 2반 4세,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멋있게 설명했던 표르두 대제. 표르두. 이거 보통 독재가 아니야. 이런 독재가 있었어요. 표르두 독재.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알렉산드르 1세, 알렉산드르 2세 있지만은 개혁에 성공을 못해요. 왜냐면 뿌리가 독재야, 뿌리가 독재. 그래서 독재자들이 내비두지 않아. 이런 개혁을. 그래서 결국 또 독재자 체제로 가게 되고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1917년 2월 혁명 전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계속 독재만 계속하면서 외국과의 전쟁만 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획부 시대 때는 그냥 주변 국가들끼리 여기서 그냥 조금 이렇게 조만만한 부족들이 싸먹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마을 싸움이니까 그래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 몽골 침입받은 거는 뭐야? 절대적으로 다 X죠. 전쟁하는 거니까 X죠. 그러고 나서 짜르 시대에 열어가서 짜르 시대 이제 한 440년 열어가는데 짜르 시대는 뭐야? 완전 독재니까 하느님 보시기 어때요? X죠. 이거는 저기 뭐야? 삼중구조예요? 영예인이라는 것은 요 짓거리만큼도 없지. 미신적인 영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리스 정교회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짜르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국가 권력의 밑으로 빠져.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대주교도 황제가 나름대로 임명하면 되는 거고 그 황제 명령 받고 주교 임명되고 황제 명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재산도 다 몰수야. 다 정부 거야. 그리고 알아서 주는 대로 받는 거야. 봉급 받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게 종교, 하느님 보시기에 종교 같은 게 없지. 그런 가운데 무슨 영예 생활을 해요. 뻔하지. 아주 성당만 전회를 하고, 그 성당 이것은 짜르가 자기 폼 잡느라고 성당 저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 잘해라고 성당 저는 거예요? 아니죠. 다 X죠. X되고 난 다음에 그런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디랑 싸매는 서유럽 있는 나라랑 싸매는 거지.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거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삼중구조에서 일어난 거예요? 삼중구조에서 인간을 하느님 모습으로 계몽시키고자 일어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계속 그러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굉장한 독재가 이루어져서 스탈린 말한 대로 무조건 내가 다 죽고 시베리아 위험 보내고 그랬죠. 그럼 삼중구조에 영의 기운이 있을까? 우리나라보다 더 지독하죠. 우리나라 시베리아 위험 같은 건 없어. 그냥 좀 이렇게 정약 좀 이렇게 몇 사람들 좀 이렇게 강진인지 이런 데로 위험을 좀 보냈어도 이런 식으로 다 집단 위험은 안 보냈어요. 그래도. 이런 가운데 이 넓은 러시아 땅에 하느님의 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힘드시겠죠. 그 이스라엘 조망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조망하는 데서 여기 신앙 퍼져가고 언제 여기 퍼질 거야? 여기 퍼지고 또 대부분인 거야. 바리사 율법학자들 때문에 유대교도 생겼고 그리고 또 그게 크게 되지 않았잖아. 그런 가운데 어쨌든 간에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갈라지고 왜 또 갈라졌냐고 이렇게 가톨릭과 개신교 갈라지지.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에 갈라지지. 그리스 종교에서 러시아 종교에 갈라지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사회주도자는 어차피 그러다는 주대도 종교주도자도 반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다 미안해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역사를 알고 나서 보니까 고개 들고 다니는 게 어렵다고 하느님 앞에 또 청소년들 앞에서
이게 지금까지 공부했던 중국 역사도 형편없었고 하는 눈으로 보시기에 일본 역사 그저 막 구시되면서 형편없었고 러시아 역사는 형편없었고 우리나라에게도 240년 전에 하느님의 뜻이 들어와가지고 240년 동안 신앙생활 유지한 바람에 저도 그래서 그 덕분에 하느님을 알게 됐지만 하느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느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뜻대로 살지 대부분은 다 뭐야? 대부분 다 홀렁이에요.